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름하고 사실상 업무에 복귀해서 사의 논란이 일단락은 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오는 4월 보궐선거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후보들 간의 불꽃 토론도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연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휴가와 주말 이후에 복귀를 해서 거취 문제를 사의를 계속 고수할 것이다라는 게 그 전까지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복귀를 근데 거취를 이름하고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할 일이 남아서 그랬겠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 중간급 인사 보면 뭐 검찰 내에서도 별 반발이 없는, 무리 없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들의 걱정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뭐 너무 당연히 유임이죠. 만약에 누군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그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을 이 시점에 해체한다면 그건 뭐 악수이고 하수 중에 하수라 그럴 가능성이 제로인데 언론들이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이 역할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검찰의 분위기 저는 뭐 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박범계 장관이 어떻게든 만나서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냥 있어줘 어떻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만남에서는. 예. 그냥 이후에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이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해보자. 어떻게 잘할 건데 그 내용이라는 게 다 이제 검찰 인사, 중간 간부급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근데 그건 그 중간 간부급 인사가 보여주듯이 적절한 선에서 상식의 선에서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신현수 수석이 남기로 한 건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신수석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또 신수석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 존중 뭐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과 다시 복귀까지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어쨌든 겉으로는 봉합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 지금 청와대가 뭐 임기 1년 정도 남겨놓고 굉장히 레임덕이라든가 또는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에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을 돼 있는 것 같아서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안도감은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저게 완전히 봉합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오전에 그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 출근해서 기자들에게 많은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지도 않고 굉장히 무표정이었던 것으로 합니다. 저는 심기는 굉장히 편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지난 주말까지는 사의를 계속 관철시킬 거라고 보도가 나왔던 그것을 기억을 하는데 아마 주말에 저는 청와대하고 뭐 박범계 장관이든 그 주변 측근이든 엄청나게 가서 신현수 수석을 좀 사의를 거둬들 것을 아마 권유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그나마 이런 의사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가 어느 정도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좀 반영되고 지금의 수사팀이 유임되는 걸로 나타났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뭔가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부딪힐 때마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갔다 와야 되는 것인가? 결국 이게 지금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이게 계속 반영이 돼서 민정수석의 의견이 반영될까라는 것으로 보면 약간 좀 회의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뭐 한 번의 고비는 넘겼지만 저는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완전히 봉합된 것인지. 예. 예. 말씀하시죠. 뭐 봉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마무리해가는 과정인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새로운 시즌 2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관 업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은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입장도 정해야 되고 검찰의 입장도 반영해야 되고 대통령의 뜻도 관철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 반려했고 본인도 남기로 했는데 이런 파동을 또 일으키기는 어렵죠. 인간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조금 더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언론이 희망사항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국민들께서 거기서 사실을 찾아서 쫓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늘 신수석이 나 끝까지 그만두겠다 그랬으면 상상되는 언론 지명과 방송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하면 그냥 보면 청와대에서 마무리를 잘했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혹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자기 입장을 강하게 관철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민주적인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향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측이 지금 두 가지가 엇갈리는 것 같아서 유임이 되는데 그게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혹은 청와대 개편 흐름 속에서 좀 교체가 될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당장 개편되겠습니까? 청와대가? 제 생각엔 상당 부분 가다가 일정 시점에 청와대 참모 교체 요인이 발생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대선에서 어떤 열심히 캠프에 가서 뛰고 싶은 분도 나올 수 있을 테고 예. 후보가 결정되면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고 싶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각 요인이 그 참모 교체 요인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때 같이 뭐 신현수 수석의 개편 바꾸는 거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신현수 수석은 이제 이런 파동도 거치면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는 더 돈독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자주 바뀌는 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가시면 어떨까 권유드립니다. 예. 두 분께서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었는데 관련해서 중간 간부급 인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이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도 관심을 좀 받았어요. 일단 이번 인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그다음에 이틀간의 휴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이 최초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었고요. 네. 또 대통령하고도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사의 표명이라 저는 단순히 어떤 객기적 차원에서 다 사소한 일 때문에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꾸만 드러나는 것은 박범계 장관 간의 그 인사를 갖고 서로 패싱했느냐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인사 패싱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권위적이고 뭔가 절차를 중시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예.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사의를 걷어들이신 거는 전적으로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 입장을 고려한 민정수석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 이것 때문에 중간 간부 인사가 어느 정도 검찰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또 지금 현 정권 수사의 팀이 유지되는 쪽으로 나왔는데요. 아까 이제 검찰 개혁 시즌 2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앞으로 민정수석과의 마찰 또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정말 대통령을 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정말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어떤 거냐? 저는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 그다음에 주변에 좀 의견을 듣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주변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죠. 네, 그리고 지금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냥 잘하신다라고 박수만 치면서 하는데 밖에서 그렇지 않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대통령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조력자는 대통령이 듣기 싫은 얘기,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필요하는데 지금 청와대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신현수 수석이 그거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벽에 부딪히니까 동력이 떨어졌다. 나는 할 수 없다. 박범계 장관은 앞으로 볼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의 구조에서
사의를 걷어들인 것만 갖고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예.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앞두고 있고 다시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게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생각해서 잠깐 지금 사의를 걷어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이 부분의 문제는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검찰개혁 시즌 1, 시즌 2 저는 뭐 그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갖고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 달성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한 모든 개혁들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청와대가 이번 계기로 해서 네. 정말 민정수석이 얘기를 들어서 좀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이번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저는 애초에 월성 원전 수사팀 등이 교체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네. 여러 번 방송 토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건 지난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대전지검장이 사실은 그 대전지검에서의 근무 연한을 다 채워서 이동해야 되는데 유임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도 이건 월성 원전 수사를 계속하라는 의미다라고 했는데 지검장을 유임시키면서 수사팀을 해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의 경우도 혹시 걱정을 하셨나? 언론의 터무니없는 걱정인데 걱정하셨나?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러나 애초 가능성은 제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이걸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인사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번 건에서 신현수 수석이 다시 유임됨으로써 신현수 수석은 저는 앞으로 오히려 발언권이 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신현수 수석은 검찰 쪽에서 신뢰가 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발언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조금 세진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신현수 수석은 그렇게 영향력이 조금 넓어졌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신현수 수석은 검찰개혁 시즌2를 반대할 것인가?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한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의 지론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게 금태섭 의원의 계속된 주장인데 네. 그게 일리가 있죠. 그래서 공수처가 한시적으로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수사 기소가 완전 분리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폭넓게.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개혁 시즌2는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러 요소들을 폭넓게 좀 의논하고 토론해야 된다. 이 점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1호 접종과 관련해서 설전이 벌어졌었는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신이 생긴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일단은 필요성 측면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1호 접종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수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1호가 돼야 되느냐, 뭐 네.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여당 의원이 반박을 했지만 왜 1호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이 1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1호가 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1호가 갖고 있는 본질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여론조사들이 조사돼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뭐 맞겠다, 맞지 않겠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일관성을 찾기보다는 굉장히 좀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보면서 국민들이 그동안은 백신이 확보되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백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백신이 안전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 회사의 백신이 아니라 인구 5천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백신 회사가 흩어져 있고 또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가 제일 많이 확보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은 지금 접종을 하지 않기로 일단 당분간 방침을 정했는데 예. 사실은 제일 취약계층이 이제 노인분들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 저는 국민들이 불신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
모든 백종을 먼저 맞을 필요는 없다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신이 확보 안 됐을 때는. 네. 그러다 이제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백신을 굉장히 부지런히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확보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있고 우리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접종 순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나타내고 있고 저는 그럼 국가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어쨌든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죠. 집단 면역이라는 게 변이가 생기지만 백신을 그래도 맞고 마스크를 계속 쓰는 방역을 하는 게 지금 최우선의 저는 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서로 안 맞겠다고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접종을 좀 권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공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공인이 앞장서서 맞는 거죠. 네. 꼭 이론은 아니지만 많은 선진국에서도 국가 원수들이 앞다투어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굳이 청와대가 못할 거 없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꼭 1호가 될 필요도 없지만 1호가 안 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의 본질은 백신의 안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라든가 안전장치 만드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백신을 맞게 그 백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90% 넘게 맞겠다는 여론조사가 그냥 대부분이었고요, 사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오시는 패널 분들, 전문가 의사분들께 계속 아스트라제네카 안전합니까?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여쭤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른 나라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 안전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는 확인한 바니까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러는 대통령이 맞아야 된다에 대한 논란? 저는 이 발언을 한 정치인은 네.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1호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지금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예. 꼭 1호여야 될 이유가 있냐. 사실은 왜 이런 논의를 하지? 너무 유치해요. 이런 유치한 논의를 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코로나가 만만치 않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좀 존중하던 정치인이 이 말을 해서 저는 약간 실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 논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뭐 굉장히 높은 곳까지 하는 분이라 또 그분을 기준으로 그 연세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특전사 출신이라 젊었을 때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걸 거부할 리는 1도 없어요. 맞게 되면 맞는 건데 그럼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특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혜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의제화될 여지 이걸 왜 의제화할까? 어쨌든 그런 생각.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백신의 안전성 걱정되죠. 그런데 지금 백신 다 안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류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 때 이렇게 단기간에 충분한 임상 실험도 없이 보급한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100%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맞는 겁니다. 왜? 코로나가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보다 백신의 부작용이 낮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 안전하지 않다. 100%는. 그런데 그럼 안 맞을 거냐? 그럼 인류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마스크 쓰고 안 만나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봄이 되면 치료제도 나오고 국산 치료제, 국산 백신이 내년 초에 또 보급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는 코로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감기 중에 확산성이 강한 감기 바이러스로 계속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아무리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도 너무 열심히 하셨고 정세균 총리 요새 보면 뭐 홍보물 보니까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 패러디에서 경이로운 총리 이런 것도 나왔을 텐데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정은경 청장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안전성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언론이 오히려 마스크가 더 안전하다. 예. 이스라엘은 30% 가까이 맞았는데 일일 확진자가 3,4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신이 그럼 보급되면 우리 마스크 벗어도 되고 맘대로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전달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스라엘은 50%가 맞았대요. 벌써 그렇게 예, 됐습니까? 예. 제가 그저께 자료는 27%였는데.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3천 명이 나온 거 네. 아닙니까? 예.
좀 더 길게 하셨으니까 잠깐 반론 듣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 방역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방역에 정말 이 1등 공신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정은경 본부장도 아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에요. 예.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QR코드 찍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런 국민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 공신은 국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코로나 한번 확진자 검사하는 검사소를 가보시면 네. 거기서 일하시는 그 의료진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예. 그리고 뭐 병원도 지금 뭐 다른 질병 때문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실이 안 나거나 수술이 안 잡히는 많은 국민들이 드러나지 않는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물론 공직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나 공직자들의 평가는 저는 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정부는 이 코로나를 잘 견디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서 공격받는 게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정말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듭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게 코로나 덕분에 뺐집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예. 그 요새 여야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토론을 이번 주에 그냥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먼저 그 민주당부터 가볼까요? 지금 그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우상호 후보가 그걸 반전을 토론회에서 노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상호 후보는 토론을 통해서 반전하겠다 이 목표를 세우면 더 어렵습니다. 네. 토론을 통해서 최대한 자기 콘텐츠를 시민들께 알리겠다. 뭐 그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전략을 보면 아무래도 우상호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권리당원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뒤처진 후보는 경선에서 이겨야 되니까요. 예, 예. 반대로 박영선 후보 보면 아주 지혜롭고 영악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선 저는 토론회를 꼼꼼하게 봐요. 민주당 쪽은.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쪽은 안 국민의힘 보시나 쪽은 언론 보도 보고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되면 그거 찾아보는 그런 예. 정도라입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의 토론이 예를 들면 원조 친문 논쟁으로 간다거나 이게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우선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예. 두 분이 다 사선 의원의 토론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이 정책 토론이라 재미가 없긴 한데 토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반론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토론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지점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토론을 통해서 대세를 뒤집는 일은 그동안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후보가 지금 그 소위 지지자와 당원 그룹에서의 그 지지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100% 박영선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전이 일어난다면 해볼 만한 승부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름 열심히 뛰어야죠 이제 예. 두 분 다. 당원 50, 여론조사 50이니까 어떤 네, 변수가 될지 네. 모르겠고요.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처음으로 TV 토론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유튜브 토론했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누가 우세해 있는지 네. 제3지대와 단일화의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우세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서울 시민분들은 좀 이번 주에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후보들 간에 치열한 TV 토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신문에 나오는 기사는 주로 이슈화된 것들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거 말고 정말 TV를 통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과 어떤 공약을 얘기하는지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표정과 자세도 재밌어요. 네,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이런 이율배반적인 걸 발견하는데 많은 선거를 할 때 그 사람의 당보다는 그 사람의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뽑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실질적인 선거 행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이미지, 그다음 또 이제 당도 굉장히 중요하게 엮여지는데요. 예. 이번 서울 재보궐선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기도 짧고 또 이것이 지금 현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저는 분기점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그 사람과 공약에 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저는 TV 토론을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아마 4인 4색이 좀 다 다르고요. 제가 어제 느낀 토론에서의 소감은 뭐냐면 네. 아, 1, 2등 말고 3, 4등에 이런 점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 번의 횟수의 토론을 통해서 저는 순위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알려진 후보들의 공약만 기사화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후보들의 기사도 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민주당 토론도 또 국민의힘의 토론도 또 제3지대 토론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 잠깐 드라마 끄시고 정치 뉴스 끄시고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적은 것 같으신데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현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